여러분 안녕.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고등수학 상 과정이 이 바로 전까지 끝나고 고등수학 하 과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데, 정석책은 평면좌표부터 수학 하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게 처음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원래는 이 집합부터가 수학 하의 처음이라고, 보통 많은 문제집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체육 시간에도 집합 해가지고 다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모으는 거예요. 대상들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조건이 어떤 주어진 조건이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기준. 예를 들면 손병호 게임 알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자, 손병호 게임 어떻게 해요? 손을 올리고 안경 쓴 사람 접어, 어디 학교 학생 접어, 수리학당 다니는 학생 접어, 이런 것처럼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접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 함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주관적이면 안 되겠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달라지면 안 되니까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의 배수의 집합 또는 한국 남자들의 모임, 이런 거 괜찮아요. 하지만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뚱뚱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빨간 사과의 모임, 이런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집합이 될 수 없어요. 누군가 봤을 때에는 내가 잘생겼다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봤을 때는 완전 못생겼다 할 수 있잖아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잘생겼어. 우리 가족들은 나를 가장 잘생겼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생기지 않으면 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해요. 집합은 우리가 영어로 세트라고 하는데, 세트 할 때 그 세트.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해요. 보통 A, B, C, D 이렇게. 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집합을 이루는 각각의 대상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의 배수들을 집합하면은 2의 배수들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집합을 이루는 각각의 대상 하나하나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원소들은 소문자로 나타내요. 소문자. 물론 영어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로만 표현을 하자면 집합은 보통 대문자,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소가 어떤 집합에 들어가 있을지 안 들어가 있을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걸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소 A가 어떤 집합 S에 포함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삼지창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양을 써서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거는 A라는 원소는 S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B라는 원소는 S라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호는 어디서 왔냐면, 원소라는 게 원래 엘리멘트예요. 엘리멘트. 그래서 그 이자, E-L-E-M-E-N-T 할 때 그 이자를 형상화해서 기호화해서 만든 게 이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A가 S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기호, 삼지창은 언제 쓴다고요?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알겠죠? 자, B는 S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원소 나열법.
이건 말 그대로 다 나열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A가 5의 약수의 집합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 5. 5의 약수는 너무 작으니까 10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0의 약수의 집합은 1, 2, 5, 10. 그래서 우리가 집합 표시를 할 때에는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표현을 해요. 중괄호. 이게 집합의 기호예요. 집합 표시할 때. 자, A가 1, 2, 5, 1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 숫자들을 보기에, 직관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편하죠. 자, 또는 우리가 4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B는 4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4, 8, 12, 16. 그런데 4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요? 무한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뒤에다가 땡땡땡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방금 여기에 10의 약수 그리고 4의 배수를 얘기했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배수나 약수를 얘기할 때는 자연수, 그러니까 양의정수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음의 배수, 양의 배수, 음의 약수, 양의 약수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 범위로 확장을 한 거예요. 확장.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여기다가 10의 양의 약수,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양의 배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사실 이거는 뭐 때문에 또 더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냐면, 많은 학생들이 0이 짝수냐, 0이 2의 배수냐, 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연수 범위 안에서는 0은 2의 배수나 짝수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와서 정수 범위로 확대를 하면 당연히 0은 짝수 또는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범위에 따라서 그게 나누어진다는 거, 그거 유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조건제시법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자,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한다. 어떤 조건? 이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어떤 원소가 이 집합에 들어가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A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하고, 여기다 X 이렇게 하나 쓴 다음에 이 바 뒤에다가 이 A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쓰는 거예요. X가 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여기다가 X는 10의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의 약수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조건제시법.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X가 어떤 X예요? 10의 양의 약수라는 거예요. 그 10의 양의 약수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다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A라는 집합은 원소 나열법이 훨씬 더 편하죠. 이 10의 양의 약수 이런 거보다는, 조건제시법보다는. 하지만 B를 한번 봐요. B집합. B집합을 보면 B는 여기도 똑같이 X라고 해도 돼요. Y라고 해도 되고 뭐 어떤 원소를 써도 돼요. 그냥 X 바 X는, 이걸 바라고 읽어요. 바. X 바 X는 4의 양의 배수.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찌 보면 원소나열법은 숫자가 무한히 많으면 약간 애매해요. 표현하기가. 우리가 이게 땡땡땡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때요? 우리가 X 바 X는 4의 양의 배수. 양의 배수가 되는 모든 X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게 조금 더 보기에는 좋다고 볼 수 있죠. 더 조건제시법이 좋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X는 이렇게 쓸 필요도 없이, X가 만약에 0부터 10까지의 실수라고 해봐요. 실수. 0부터 10 사이에 있는 실수. 그러면 얘는 원소나열법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겠죠. 왜? 여기부터 2 사이, 0부터 10 사이에 있는 실수는 무한하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조건제시법으로 통해서 이렇게 얘를 표현해주면, C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원소 나열법은 뭐 말 그대로 나열만 하면 되니까, 다 쓰면 되니까. 자, 근데 원소 나열법 할 때 너무 기본이라 우리가 다들 알고 있겠지만, 가능하면 순서를 작은 순서대로, 숫자가 작은 순서대로, 알파벳도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같은 수를 두 번 쓰지 않고 그렇게 쓰는 거는 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 뭐 그림, 그래프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것처럼 도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벤이 이제 만든 건데, 우리가 A라는 집합을, 여기 나와 있는 A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A라는 집합을 보통은 원으로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1, 2, 5, 10 이렇게 원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소들을 쓰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 나열법보다도 더 우리가 그 이 안에 들어있는 집합을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하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집합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B집합은 4, 8, 12, 16, 뭐 땡땡땡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는 이 벤 다이어그램은 조금 별로네요. 이렇게 유한집합에서 보통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써요.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유한집합, 무한집합 뭔가 예상이 되죠? 그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경우에는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면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원소의 개수가 0개, 하나도 없는 건 유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이에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거예요. 0개라고 셀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하는데, 그 유한집합 중에서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빌공, 하나도 없다는 소리죠. empty, 공집합이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파이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게 공집합이라는 소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집합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공집합이다.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담으로 우리 아들 이름이 소유한이에요. 소유한. 네. 그 유한집합 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생각나요. 자, 그래서 유한집합, 무한집합까지 배웠고, 이번에는 그러면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포함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전부 B 집합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럴 때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해요. 또는 B 집합이 A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모든 X, 어떤 X냐면 A 집합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우리가 X가 B에 포함될 때, 이때 우리가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된다, 또는 B 집합은 A에 A 집합을 포함한다. A 집합은 B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A 집합에 있는 모든 X의 원소,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다 포함될 때 우리가 A 집합을 B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지창으로 돼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원소와 집합의 삼지창과는 조금 다르니까 그 차이점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이지창, 이렇게 하나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에는 삼지창 3개로 돼 있던, 이건 2개죠. 2개. 그 다음 원소는 3개로 돼 있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A 집합이 B 집합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집합이 이런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B 집합이 모든 A의 집합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럴 때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A의 부분 집합이, 그러니까 A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요. A가 공집합이라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들의 부분 집합이 돼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왜냐하면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 부분 집합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추가로 이어서 1번 이야기. 두 번째는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B 집합이 C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면, 그렇다면 A는 C의 부분 집합이 된다 라는 소리예요.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A가 B의 부분 집합이었어요. 근데 B가 C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A는 C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또 하나, 3번. 3번은 A는 A의 부분 집합이겠죠. 당연하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A는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라서 여기다 다시 쓰려고 위에다 쓴 거예요.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이고, 그리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면, 그러면 A가 B를 포함하고 있고 B가 A를 포함한다는 건 결국 둘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A와 B가 같다는 말이에요. 둘이 같을 때 우리가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문제에서. 괜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이게 같다는 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이걸 보자마자 이거는 그냥 같다는 소리구나. A가 B와 같다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죠? 자, 부분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마지막 이야기. 진 부분 집합. 자, 진 부분 집합이 있어요. 진 부분 집합.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A가 A의 부분 집합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나는 나에 속해 있다? 나는 나를 포함한다? 말은 맞지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진 부분 집합은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데 A가 B랑 같지는 않은 거예요. 같지는 않고. A가 B에 포함되어 있지만 A랑 B랑 같지 않으면 A를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A를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속해는 있지만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근원보다 조금 더 작은 것을 우리가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부분 집합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인지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타내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부분 집합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지를 한번 볼게요. 자, A 집합이 만약에 1, 2가 있었어요. 그럼 A의 부분 집합을 한번 써볼게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은 뭐라고요? 공집합. 그러니까 공집합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원소를 가진 부분 집합도 이거의 부분 집합 맞죠? 그 다음에 2라는 원소를 가진 것도 여기에 부분 집합 맞아요. 그 다음에 1, 2. 이 모두를 가진 것도 부분 집합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소 1과 2를 가진 집합은, 부분 집합은 4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맞죠?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2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은 몇 개 있어요? 2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은 2개가 있어요.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은 2개가 있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을 우리가 셀 때 직접 모두 써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의 원소를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2의 원소도 포함할 때랑 포함하지 않을 때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1과 2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공집합이 되는 거죠. 공집합이 되는 건데 이 공집합은 지금 1과 2를 포함하지 않을 때예요.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둘 다 포함하지 않을 때는 공집합. 이렇게. 그리고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을 때. 이때가 1. 그리고 1은 포함하지 않고 2는 포함할 때가 2. 그리고 둘 다 포함할 때가 1, 2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에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도 포함할 때 포함하지 않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이 둘을 곱하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B집합이 1, 2, 3이었어요. B집합이 1, 2, 3이면 얘 부분집합 조금 빨리 써볼게요. 자, 공집합 1, 2, 3, 1, 2, 1, 3, 2, 3, 마지막으로 1, 2,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1과 2와 3이 있는데 1의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의 원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의 원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얘도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얘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다 곱하면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8개가 되는구나.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1이 들어간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4개. 그죠? 1이 안 들어간 건 당연히 4개가 되겠죠. 4개.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원소의 개수를 보면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어요. 2개면 2의 제곱. 3개면 2의 세제곱. 그러면 n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C의 집합이 1, 2 해서 n까지 이렇게 가는 집합이었다고 하면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n개의 원소 중에서 3개의 원소를 1, 2, 3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1, 2, 3, 4, n까지 이렇게 갈 때 방금 전에 했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2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3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4부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쭉 n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을 다 곱한다고 하면 얘는 2의 n제곱이 나오는 게 아니라 2의 n-3제곱이 나오는 거죠. 조금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집합이 1, 2, 3, 4, 5가 있어요. 이 중에서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여기다 바로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들어가고 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로 1, 2가 꼭 안 들어가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1, 2를 포함하지 않고 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도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을 하던 반드시 포함하지 않던 이미 그거는 결정이 된 거야. 5가 됐든지 X가 됐든지 결정이 되고 나면 걔는 한 가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두 가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를 이렇게 n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n개 중에서 n개 원소 중에서 우리가 p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면, 특정한 원소 p개를 반드시 포함하면 우리가 그때는 2의 n-p제곱이라고 써요. p개의 원소를, 특정한 p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할 때는 2의 n-p제곱. 그럼 같은 방식으로 q개의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2의 n-q라고 쓰겠죠. 이 n-q 제곱 개수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n개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p개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q개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p-q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진부분집합은 뭐라고 했어요? 부분집합들 중에서 뭐만 아니면 돼요? 자기 자신만 아니면 돼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하나를 빼야 돼요. 그래서 n개의 원소를 가졌었다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뭘 뺀 거예요? 자기 자신. 마지막에 나오는 자기 자신 하나를 뺀 거예요. 그게 바로 진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포함관계까지 얘기를 한 거고, 이어서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여집합, 그리고 차집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은 우리가 A라는 집합이 1, 2가 있고 B라는 집합이 2, 3, 4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A집합과 B집합을 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들과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합해 놓은 집합을 합집합이라고 해요. 기호로는 우리가 A, U처럼 이렇게 쓰면 돼요. 합집합의 기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 1, 2, 3, 4 모든 원소들을 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조건제시법을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A 합집합 B는 X바 X는인데 X가 A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X가 B에 들어가 있는 집합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해요. 여기가 또는이에요. 또는 X가 A에 들어있는 원소이거나 B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다 합한 것이 합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교집합에 대해서 해볼게요. 교집합, 이건 이제 합집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은 A의 원소와 B의 원소 중에서 공통으로 있는 원소들을 쓰는 게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1, 2, 2, 3, 4. 그러면 2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2 하나만 들어가겠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 A 교집합 B는 X가 A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건 또는 그리고 X가 B에도 들어가 있다.
자, 이런 A에도 들어가 있고 B에도 들어있는 그런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B, A 합집합 B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데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여집합. 우리 그 중학교 때에도 여사건이라는 거 한 적 있는데 확률과 경우의 수어 확률 할 때 여사건을 했었어요. 여사건. 우리의 원래 사건 말고 반대되는 사건. 그러니까 여집합도 우리의 집합 말고 반대되는 집합. 그 반대의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해요. 그럼 여집합을 정의하려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전체 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태초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모든 원소들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연수 집합에서 뭐 이렇게 1, 2와 2, 3, 4를 꺼냈다면 전체 집합은 자연수 전체를 가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보통 그거를 U로 표현을 해요. U. 그런데 U라고 쓰면 여기 합집합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혼돈이 올 수 있어요. 혼동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는 우리가 U자이지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합집합과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각형으로 그려요. 이렇게 전체 집합 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A라는 집합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A가 아닌 집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A가 아닌 집합, A가 아닌 반대의 집합. 그 반대의 부분을 우리가 여기라고 표현한다면 이 집합을 우리가 여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여기다가 C라는 모양을 이 위에다가 지수처럼 C라고 써요. 이게 컴플리먼트의 약자 C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A의 여집합, A의 C 이렇게 쓴다고요. A의 여집합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A의 여집합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노란색으로 자, X는 어디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집합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고 X가 어디에 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A 여집합 어떻게? 전체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집합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A 집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집합, 여사건, 여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차집합이에요. 차집합은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문자에서 빼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빼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좀 약간 다른 의미예요. 집합에서 차집합은 약간 다른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빼기처럼 쓰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5에서 3을 빼면 2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차집합을 할 때에는 그런 숫자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A집합과 B집합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응용을 해보자면 A집합, B집합 A에서 B를 뺀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2는 공통으로 있으니까 빼줄 수 있어요. 하지만 1은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차집합 B는 1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제가 한번 얘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얘를 어떻게 드는 게 좋냐면 여기에 사과와 배라고 해요. 배. 1번이 사과고 2번이 배예요. 여기 2번이 배니까 배. 얘는 감. 좀 짧은 거. 뭐가 있죠? 키위.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A가 가지고 있는 건 사과와 배예요. 근데 B가 배하고 감하고 키위를 달라고 했어요. A한테. A에서 B를 빼는 거예요. B가 나한테 배하고 감하고 키위를 좀 줘 라고 했어요.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건 사과와 배밖에 없는데 감과 키위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줄 수 있는 건 배밖에 없어요. 배. 그럼 배를 주겠죠. 배하고 감하고 키위를 달라고 했지만 나는 배밖에 없으니까 사과와 배 중에 너가 달라는 배밖에 없으니까 배를 줄게 라고 주는 거예요. 주고 나면 남는 게 뭐죠? 사과가 남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5에서 3을 빼서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사과 배 중에서 배를 주고 달라고 하는 배를 주고 남은 게 뭔지 그게 바로 차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차집합 B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는 어디에 A에는 들어가 있는 원소인데 and 어디에 B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원소를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해요. A 차집합 B. 이거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그냥 숫자 우리가 실수해서 했던 계산처럼 뺄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사과, 배, 감, 키위처럼 여기서 공통에 있는 것만 얘가 B가 달라고 하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빼주고 나머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집합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응용이 있냐면 우리가 A집합이 이렇게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때 A 차집합 B라는 건 A와 B의 공통 부분 여기서는 배가 되겠죠. 배를 뺀 나머지가 사과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집합에서 B집합을 뺀다는 건 이 공통 부분을 빼는 거예요. 공통 부분을 빼주면 남는 부분이 어디예요? 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 차집합 B라고 해요. A 차집합 B.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얘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보시면 우리가 A 차집합 B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잘 보세요. 자, A가 여기 있어요. A와의 교집합을 할 거예요. A와의 교집합. 근데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이래요. 그럼 B의 여집합이 어딘지 볼게요.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나머지 부분이에요. 색깔을 다시 이걸로 B가 아닌 부분. B가 아닌 부분은 여기죠. 자, B가 아닌 부분이 여기예요. 얘랑 이 파란색. A와의 교집합. 하면 둘이 체크, 크로스로 무늬가 그려진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돼요. 근데 이게 바로 A 차집합 B랑 같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확실히 외워둘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어떻게?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해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울 때 이걸 약간 줄여서 A차 B는 A교 B여, A차 B는 A교 B여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외우든지 간에 꼭 외우실 수 있도록 하세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차집합한다면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차집합한다면 어떤 부분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A라는 집합에서 A 교집합 B 그러니까 둘의 공통 부분을 뺀 나머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뺀다는 건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에서 A 부분, 공통 부분을 뺀 나머지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나온다? A의 여집합이 나온다 라는 소리죠.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면 A의 여집합이 나온다.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개념을 배우는 시간이라서 지금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운 거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개념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기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기 문제는 보통 우리가 풀지 않았는데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정수의 집합을 Z, 정수 집합이 Z래요. 정수가 Z. 그리고 유리수 집합은
Q. 그 다음 실수 집합은 R.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자, 우리 실수라는 것은 영어로 real number. 영어는 발음이 좀 제가 후지지만 그래도 영어 실수 R은 real number. 그 다음 유리수 Q는 원래는 rational number예요. 근데 실수가 R을 써먹었잖아요. 얘가 먼저. 그러다 보니까 얘는 rational number라고 해서 R을 또 쓸 수 없으니까 Q. 몫을 뜻하는 우리가 quotient라고 해서 Q를 쓴 거예요. 첫 글자를. 그러면 정수는 Z. Z는 뭘까요? Z는 독일어예요, 독일어. 독일어로 좀 이상한데 독일어는 원래 이렇게 막 그 가래침을 뱉는 듯한 그런 발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수 Z는 짝이라는 그런 발음인데 그 첫자 Z를 땄는데 우리가 그걸 매번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런 이상한 발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수라고 우리끼리 그냥 약속을 해서 그렇게 쓰도록 해요. 그 다음 자연수는 당연히 내추럴 넘버의 n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거 정도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무리수는 우리가 i를 써요. 그래서 rational number, irrational number. 그래서 i를 쓰거든요. 무리수. 보통 이렇게 얘네들을 약속을 해서 우리가 표현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잠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면 자, 마이너스 2는 정수 맞아요. 포함 관계 잘 써있네요. 자, 0도 정수 맞아요. 잘 써있죠. 자, 0.5는 유리수 맞아요. 그리고 루트 2는 유리수 아니에요. 잘 돼 있죠. 자, 루트 3은 실수가 아니다. 아니죠. 루트 3이 뭐죠? 무리수. 무리수는 실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한 거였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본 문제 20-1번,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내집합에 대해 아래 물음에 답하라. 보시면 A는 3, 6, 9, 12, 99까지 쭉 써있네요. 3의 배수들이 100 이하의 3의 배수들이 써있어요. B는 X바 X는 20보다 작은 소수. 자, 소수들 우리가 한 번씩 써보는 게 좋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자, B집합은 소수들. 우리가 한 자릿수의 소수는 뭐가 있어요? 2, 3, 5, 7. 그 다음에 두 자릿수는 10의 자릿수는 뭐가 있죠? 11, 13, 17, 19. 자, 여기까지는 4개씩, 4개씩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4개씩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 이하의 소수는 바로 쓸 수 있도록 외워두세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 C. X는 n분의 1이 되는 n인 자연수래요. 그럼 n분의 1로 나오는 C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무한집합이 되겠죠. 엄청 많겠죠.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계속 나가요. D는 1과 2를 원소로 갖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D가 지금 1과 2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D는 지금 어떻게 써 있어요? 1이라는 이런 집합처럼 생긴 이거를 원소로 갖고, 그 다음 2라는 이런 원소를 집합으로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원소, 이게 하나의 원소인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60은 A의 원소입니까? 라는 소리예요. 100 이하의 3의 배수 중에 60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두 번째. 19는 B의 원소 맞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맞아요. 그 다음 C 안에 9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는 분수들이에요. 전부 다 1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분수예요. 분수. 그것도 분모가 1인 분수, 분자가 1인 분수. 분자가 1인 분수를 우리가 단위 분수라고 하나요? 자, 이렇게 분자가 1인 분수들, 다 분자가 1인 분수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D는 2를 포함하고 있나요? 이거였다면 포함하겠죠? 하지만 얘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기다가 A를 쓸 때 A는 X바 X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X는 100 이하의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양의 배수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쵸? 100 이하의 3의 배수. 100 이하의 3의 양의 배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한집합인 거를 모두 찾고, 자, 유한집합. A는 유한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20보다 작은 소수니까 유한집합 맞아요. C는 유한집합 아니죠. D도 유한집합 맞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책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이 다음 단원에 나오기도 하고 여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정석은 약간 애매하게 여기도 살짝 껴넣고 뒤에도 살짝 껴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을 살짝만 드릴게요. 자,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직접 세면 돼요. 그쵸? 그래서 100 이하의 3의 배수는 몇 개가 있죠? 100을 3으로 나누면 돼요. 100을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33 나머지 1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3의 배수는 몇 개 있다? 33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기호화하느냐,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A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거를 33 쓰면 되겠죠. 이게 number of A 뭐 이렇게 A 집합의 뭐 개수,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A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게 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구나 라고 생각해서 쓰면 되고, 자, B는 몇 개였죠? 여기 4개, 4개, 8개죠? 그래서 NB는 8개 하시면 되고, 마지막 D는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우리가 2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우리가 집합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새로운 집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연산은 그냥 연산이라고 읽으면 돼요. 이런 연산. 자, A 연산 B 하면 얘는 X들이 나오는데 그 X들은 어떤 X인지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X는 A 더하기 B인데 그 A는 A 집합에서 B는 B 집합에서 꺼낸 애들을 더하면 그게 바로 X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A가 0과 1이고 B가 1과 2예요. 근데 A 연산 B를 구하여라. 그러면 A 연산 B는 말 그대로 여기다가 쓰면 되는데 뭘 써요? A 집합에서 원소 하나 꺼내고 B 집합에서 원소 하나 꺼내서 둘이 더한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하나랑 1이랑 더하면 1이 될 것이고 0 하나랑 2랑 더하면 2가 될 것이고 1과 1을 더하면 2가 될 것이고 1과 2를 더하면 3이 될 것이다 라는 소리죠.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A 연산 A예요. 자, A 연산 A를 해라. A 연산 A는 0과 1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한 번 쓴 거 또 써도 된다. 한 번 쓴 거 또 써도 돼요. 그러니까 0을 하나 꺼냈어요. 첫 번째 0을 꺼냈고 여기서 0을 꺼냈는데 여기서도 0을 꺼낸 거예요. 그러면 0 더하기 0을 하면 0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0을 꺼냈는데 뒤에서는 1을 꺼냈어요. 그러면 1이 될 것이고 여기서 1 꺼내고 여기서 0 꺼내면 더해도 똑같이 1이니까 중복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1을 꺼내고 1을 꺼내면 2가 나오겠죠. 둘을 더하면. 그래서 A 연산 A는
0, 1, 2가 나온다. 자, 그럼 세 번째. B 연산 A 연산 B를 해라. 자, A 연산 B의 집합이 뭐였어요? 지금 1, 2, 3이었어. 1, 2, 3. B 집합은 1, 2예요. 그러니까 1, 2랑 1, 2, 3을 가지고 하라는 소리예요. 3번. 자, 그러면 B 연산 A 연산 B. 자, 얘는 B에서 1 꺼내고 여기서 1, 2, 3 하나씩 꺼내면 돼요. 1과 1을 더하면 2, 1과 2 더하면 3, 1과 3 더하면 4. 좀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B가 2일 때 B가 2에다가 1 더하면 3, 2에다가 2 더하면 4, 2에다가 3 더하면 5.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렇게 2, 3, 4, 5가 되겠죠. 중복되는 건 쓰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썼던 거 다시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0을 꺼내도 여기 0 꺼낼 수 있고 1 꺼내도 1 꺼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만 유념하시면 이 문제는 잘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번 보면 여기 A가 A, B, C, D, E가 있네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5개가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5개일 때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A의 원소가 5개라면 부분집합,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5제곱. 2의 5제곱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죠?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B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C도 D도 E도 모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이를 다 5번 곱했어요. 그래서 2의 5제곱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봐요.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 A, B가 반드시 들어가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A도 X 안 들어가고 B도 안 들어가고 써볼까요? 자, A도 안 들어가고 B도 안 들어가고 C, D, E는 어때요?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1, 1, 2, 2, 2 그래서 2의 세제곱 하면 8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의 답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A, B가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번에는 얘네들이 속한다는 거예요. 속한다는 거. 그럼 이 X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아니라. 얘가 아니라. 얘네들은 결정이 됐어요. 이미 동그라미로 결정이 됐어요. CD는 결정이 안 됐어요. 동그라미가 될지 X가 될지 몰라요. 속할지 속하지 않을지. 가지수가 두 가지씩. 그래서 두 가지. 2번 답도 똑같이 8이 나오겠네요. 자, 3번. A, B는 속하고 C는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럴 때에는 여기 지워볼게요. A, B는 속하고 동그라미, C는 속하지 않는다. 여기는 X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한 가지, 두 가지. 그래서 2의 제곱.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확실히 이해하셨죠?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자, 포함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가 C에 포함된다. 아까 우리 얘기한 거죠? 자, A가 B에 포함됐어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B가 C에 포함되어 있다. B가 C에 포함되어 있으면 A는 C에 포함되어 있다. 맞죠? 기억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A가 C에 포함되어 있고 B가 C에 포함되어 있으면 자, A가 C에 포함되어 있어요. A가 C에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B도 C에 포함되어 있대요. 자,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B도 C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A와 B는 같다. 지금 같나요? 안 같죠? 같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자, 그 다음 A가 B에 들어가 있고 A가 C에 들어가 있으면 B랑 C랑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봅시다. A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B에 들어가 있어요. B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A가 또 C에도 들어가 있대요. C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A를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A를 가지고 있고 B도 A를 가지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B랑 C랑 같냐? B랑 C랑 같아요? 같지 않죠?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을 때는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얘도 아니다. 자, 그 다음 리을 이야기 잘 보세요. 기억과 비슷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A가 B에 들어가 있어요. A가 B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C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가장 큰 C가 다시 A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아까 어떤 얘기 했었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그리고 B가 A에 포함되면 이거를 A는 B랑 같다라고 쓸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우리 1번에서 A가 C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A가 C에 포함된다 라는 소리. 근데 세 번째 여기서 보면 C와 A, C가 A에 포함된다 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A랑 C가 같다는 이야기. A랑 C가 같다면 B랑도 같게 되겠죠. 그래서 A, B, C 모두 같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죠. 기억과 리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20-5번) 자, 이거는 이제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차집합, 여집합에 대한 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알아볼 수 있는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A 전체 집합이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가 있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 3, 5, 7이다. 자, A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그냥 보기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는 게 아주 좋아요. 문제를 풀 때 해볼게요, 한번.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우리가 물론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던 이야기가 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우리가 A 차집합 B로 바꿀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통 전체 집합은 U로 표현하고 사각형으로 나타내고 A랑 B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이 안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 그 부분이 어디라고요? 1번, 2번, 3번. 어디? 1번이에요, 1번. 여기에다가 1, 3, 5, 7을 쓰는 거예요. 1, 3, 5, 7. 1, 3, 5, 7.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에는 절대 이 안에다가 쉼표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원소나열법처럼 쉼표가 있는데 여기는 쉼표를 하지 않아요. 1, 3, 5, 7을 쓰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A 여집합, 교집합 B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닥 많이 어렵지 않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A 더하기 B를 실수해서 A 더하기 B를 B 더하기 A로 쓰는 걸 뭐라고 하죠?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A 곱하기 B를 B 곱하기 A라고 쓰는 걸 뭐라고 해요?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A에다가 B를 더하거나 A에다가 B를 곱하는 건 앞과 뒤를 바꾸어도 식이 다 성립한다는 거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가 A 교집합 B를 B 교집합 A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이 다음 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왜? A 집합에 있는 원소와 B 집합에 있는 원소의 공통 원소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A 집합에서 공통, A 집합의 원소와 B 집합의 공통과 B 집합의 원소와 A 집합의 원소의 공통, 같은 이야기잖아요. 같은 이야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써볼게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 괜찮죠? B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럼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써요? B 차집합 A라고 쓸 수 있겠죠. B 차집합 A. 그러니까 B 차집합 A는 이 부분. 여기에 2, 4, 6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 자, 마지막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마지막 이야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래요.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A의 여집합은 이 부분을 나타내요. 그렇죠? 이 부분. 자, B의 여집합 해봅시다. B의 여집합. 여집합 뭔지 알죠? 여집합. B가 아닌 부분, A가 아닌 부분. 자, 이걸 하면 우리가 여기에 크로스로 만나는 체크 무늬가 되는 부분이 바로 공통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공통 부분은 크로스. 이 녹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부분. 그러면 어디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요. 여기. 보이죠? 이 바깥쪽 부분이에요. A와 B 모두 합해진 합집합의 반대 부분, 바깥쪽 부분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 8과 9가 있다. 여기에 8과 9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그려보면 여기에 A집합, B집합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공간이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냐면 여기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 그리고 4번 부분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맞죠? 4번이 이렇게 전체, 여기 바깥쪽 전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번 부분 원소들 다 썼어요. 3번 부분 원소 다 썼어요. 4번 부분 원소 다 썼어요. 남은 부분 어디밖에 없어요? 2번 부분, 즉 A와 B의 교집합 부분만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 전체 중에서 전체가 0, 1, 2, 3, 4, 5, 6, 7, 8, 9, 10개 중에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만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여기 들어가고 1, 2, 3, 4, 5, 6, 7, 8, 9 다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교집합에 0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A 합집합 P, A와 B 모든 원소를 다 합해 놓은 거. A 합집합 B는 여기 있는 거 다 쓰면 돼요. 0, 1, 2, 3, 4, 5, 6, 7. 자, A를 구하시오. A는요, 얘만 쓰는 게 아니라 0까지 포함해서 써야 되겠죠? 0, 1, 3, 5, 7. 그 다음, A 교집합 P. A 교집합 P는 아주 쉽죠? A 교집합 P는 A의 집합에도 있고 B 집합에도 있는 원소 0 하나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6번입니다. 6번. A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교집합 B가 2와 3이래요. 교집합은 뭐? A 집합의 원소와 B 집합의 원소 중에서 공통의 원소를 찾으면 그게 바로 교집합이었어요. 자, 2와 3이래요. 2와 3. 그러면 2와 3이라는 원소는 A 집합에도 있어야 되고 B 집합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A 집합이 지금 여기 써 있지만 1과 2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1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2와 3이 있어야 돼요. 여기 2는 있어요. 3은 어디 있어요? 이게 3이어야 되겠지. 이게 3. 그래서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1이 반드시 3이어야 된다. 교집합은 동시에 있어야 되니까. 공통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3이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은 0. 2, 4, 8, A 값이 2 또는 4가 나와요. 자, 이렇게. 그러면 A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일단 A 집합은 1, 2, 3이 됐고요. 자, B 집합 봐야죠. B 집합. B 집합은 A-2, A-1, A, A 플러스 A 플러스 2. 어떻게 되고 있어요? 4개의 수가, 5개의 수가 연속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쭉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A가 2일 때, A가 2면 얘는 0, 1, 2, 3, 4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 4일 때는 B집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4를 집어넣으면 2, 3, 4, 5,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둘의 교집합이 2와 3만 나오는 게 어떤 아이인지 보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는 교집합이 뭐가 나와요? 1과 2와 3이 모두 나와요. 그러니까 2면 안 되는 거죠. 4면 어떻게 되죠? 1, 2, 3, 2, 3. 2와 3만 공통이 되니까 조건을 만족해요. 그래서 A 값은 4가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어서 여기에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라. 합집합은 뭐라고요?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모두 합해 놓은 집합이 합집합. 그러니까 A 합집합 B는 1, 2, 3, 2, 3, 4, 5, 6.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이해되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가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보다는 여러 개념이 합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통합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얘는 2차 부등식도 들어가고 그 다음 집합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 이야기는 학생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가 되겠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집합, B집합, C집합, D집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2차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 까먹지 않았죠?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같이 보도록 합시다. A집합부터 우리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A집합은 얘를 풀어야 되니까 자, A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 부분 인수분해 하셔서 1과 4 여기에 마이너스 되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면 바깥쪽 가장자리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이제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x바 해가지고 이렇게 쓴 게 a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에는 그냥 이렇게 범위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계속 전부 다 집합의 기호를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b를 봅시다. B는요, 식은 똑같은데 등호만 없어요. 등호만. 그러니까 B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등호가 없구나. 등호가 빠졌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C는 해봐야죠. C는 여기다 또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3, 4 여기에 마이너스고 작거나 같으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도 x바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그닥 좋지는 않다. C를 이렇게 쓰는 건 별로예요. 자, 여기 등호가 들어갔네요. 그럼 D는 단지 마이너스 3과 4.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C 교집합 D의 여집합. 자, C 교집합 D의 여집합은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C 차집합 D라고 배웠죠.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했어요. 중요해요. 자, C 교집합 D의 여집합은 C 차집합 D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C 중에서 D가 아닌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D가 마이너스 3과 4인데 마이너스 3과 4가 아닌 부분을 찾으라고. C 중에서 마이너스 3과 4가 아닌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과 4 등호를 뺀 부분이면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부분이 될 거예요. 왜 그래요? D가 아니어야 되니까. D가 마이너스 3과 4니까 이거를 제외한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A 교집합 C. 자, A 교집합 C.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A랑 C를 어떻게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그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에 그릴 때에도 우리가 전부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 4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만 그려요. 간격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순서대로만, 크기 순서대로만 그려놓은 다음에 A를 찾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포함되고 4보다 크거나 같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C는 마이너스 3과 등호가 들어가고 얘도 4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공통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의 공통 부분은 4가 들어가는 거예요. x는 4가 들어가는 거죠. x는 4.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쓸 때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뭐가 돼요? 4가 될 수 있겠죠. x는 4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A 합집합 C. 자, 이걸 지우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보면 돼요. A 합집합 C는 A의 부분과 C의 부분을 전체 다 합한 부분을 합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쭉 다 포함되고 있어요. 여기도 쭉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비어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다 실수 전체를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A 합집합 C는 X바 X는 모든 실수라고 쓰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을 어떻게 쓰기로 했죠? R이라고 쓴다고 했죠? 그래서 R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 다음 4번.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아까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C 교집합 D의 여집합하고 비슷해요. A랑 B가 아닌 부분의 공통 부분. 자, A와 B를 보면 B가 아닌 부분은 어디죠? B가 아닌 부분. 여기에 여기 들어가 있었네요. 자, B가 아닌 부분은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 이 부분이 B가 아닌 부분이에요. B의 반대 부분. 얘랑 얘의 공통 부분은 어디가 되겠어요?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1과 4가 있는데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런데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1 하나, 4 하나 이 정수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이게 X값이 마이너스 1과 4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D라는 원소, 마이너스 3과 4, 이 둘을 합집합해라. 합집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쪽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적으면 된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 4개의 원소가, 3개의 원소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봅시다. 마지막 문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집합의 포함 관계에 있어서 집합의 연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2차 부등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8번. 자, A 집합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바로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죠. 범위 구할 수 있어요. 2, 4, 8,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장자리가 아니라 사이에 있죠.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A의 범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B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A 교집합 B와 A 합집합 B를 알려줬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느냐? 얘를 보면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x는 2와 4를 가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등호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등호 있는 부분은 2, 4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는 건 뭐겠어요? 3과 마이너스 1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B집합은 마이너스 1과 3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최고차항이 양수고 0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B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라고. B집합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마이너스 1과 3. 어디서 나왔겠어요? A는 지금 2와 4인데 마이너스 1과 3은 B에서 나왔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과 3을 이렇게 범위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바로 B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이 B의 집합에 있는 스몰 a와 스몰 b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풀기 전에 제가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찍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부등식은 제가 항상 부등식을 가르칠 때 하는 얘기인데 부등식은 방정식과 한 끗 차이다.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부등식은 방정식과 한 끗 차이다. 무슨 말이에요? 부등식도 결국에는 방정식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x는 4 이렇게 있으면 x는 2 구하는 것처럼 2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부등식도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처럼 이 해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차 방정식 또는 1차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의 해에서 경계가 되는 부분은 바로 그 같은 값이라는 거죠. 여기서 해가 이 부등식에서는 경계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굳이 부등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물론 부등식으로 풀어도 돼요. 이렇게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있겠구나. 얘를 전개해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래서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두 근이 이 방정식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 2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두근의 곱, 마이너스 3이 b가 된다.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집합 첫 번째 단원은 마무리가 됐는데, 집합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많은 선배들도 이 집합을 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복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그 다음 단원이 집합의 연산관계 아주 어려우니까 그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